루마니아 여행 블로거가 한국 카페 한 번 갔다가 자기 나라 돌아가서 우울증 걸린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영상 안 보시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단순히 카페 하나 예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한국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전 세계 젊은이들의 여행 패턴 자체를 바꿔놓고 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들을 발굴하는 게 직업인 루마니아 출신 여행 블로거 말리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야말로 여행의 달인이죠. 유럽 곳곳의 숨은 명소들, 아시아의 비밀스러운 핫플레이스들, 심지어 남미의 오지까지 안 가본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오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다녀본 나라들 중에서 한국만큼 감각적이고 세련된 공간 디자인을 가진 나라는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의 카페 문화라는 게 단순히 커피 한 잔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자 미학적 혁명이며 동시에 공간 경험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말리나는 전 세계 곳곳의 카페들을 다녀봤지만 한국처럼 모든 카페가 하나하나 독특한 컨셉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처음이라고 했어요. 파리의 카페들이 클래식한 우아함으로 승부한다면, 도쿄의 카페들이 미니멀리즘의 극한을 보여준다면, 한국의 카페들은 그야말로 창의성과 감각의 폭발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유럽에서 카페 문화가 가장 발달했다고 자부하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나라들 카페 가보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물론 역사와 전통은 있죠. 100년 넘은 카페들도 많고요. 근데 그게 전부거든요. 인테리어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메뉴도 에스프레소 아니면 카푸치노 이 두 개가 끝이고, 분위기도 뭔가 고루하고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체성의 함정이거든요. 과거 영광에 안주한 나머지 혁신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의 카페들은 매일매일이 진화의 연속입니다. 오늘 오픈한 카페와 한 달 전에 오픈한 카페의 컨셉이 완전히 다르고 강남에 있는 카페와 홍대에 있는 카페의 정체성이 전혀 다르며 심지어 같은 프랜차이즈 카페라도 지점마다 다른 느낌을 주죠. 이게 바로 한국 카페 문화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이라는 거예요. 말리나가 특히 놀란 건 한국 카페들의 공간 활용 능력이었어요. 유럽의 카페들은 대부분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여유롭게 테이블을 배치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좁은 공간도 마법처럼 활용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은 포토존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간 디자인의 효율성과 미학성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겁니다. 건축학적으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공간 이해도를 요구하는 작업이거든요.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동선을 고려하고 자연광의 유입을 계산하고 고객들의 심리적 안정감까지 고려한 입체적 설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디자인 감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의 카페 산업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배경에 엄청난 경쟁 구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서울에만 카페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대략 2만 개가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스타벅스 본사가 있는 미국 시애틀보다도 인구 대비 카페 밀도가 높아요. 이 말은 즉 한국의 카페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커피만 맛있게 내려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구조예요. 컨셉이 독특해야 하고 인테리어가 인스타그래머블해야 하며 메뉴가 창의적이어야 하고 서비스까지 완벽해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극한의 경쟁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지금 전 세계 여행객들이 한국에 오면 카페 투어를 필수 코스로 넣는 현상이에요. 소름 돋지 않나요? 한국 하면 삼성, LG 같은 전자제품이나 K-팝을 떠올렸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한국 카페를 보러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문화적 영향력인지 아시겠어요? 말리나가 서울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지하철 타고 카페 투어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미 한국의 저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말리나는 이미 부산에서 시간을 보내고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어느 정도 익숙했어요. 근데 익숙해질수록 더 놀랍더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한국 지하철 타면서 가장 충격받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깨끗함과 정시성입니다. 유럽의 지하철들,
특히 파리나 런던 같은 대도시의 지하철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솔직히 지저분하거든요. 낙서도 가득하고 냄새도 나고 노숙자들도 많고 뭔가 불안한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은 어떤가요? 새벽 2시에 타도 깨끗하고 안전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한국 사회의 시민의식 수준과 공공, 인프라 관리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정시성. 한국 지하철이 정확히 시간표대로 운행한다는 게 외국인들한테는 거의 마법처럼 느껴진대요. 특히 남미나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서 온 여행객들은 이게 정말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나라들은 버스나 지하철이 30분씩 늦는 게 일상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2분 간격으로 오는 지하철이 2분 1초도 아니고 정확히 2분에 맞춰서 도착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시스템적 우수성입니다. 그런데 말리나가 진짜 충격받은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환승 시스템이에요. 한국 지하철은 환승할 때 어느 칸을 타야 가장 빠르게 환승할 수 있는지까지 다 안내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9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탈 때 몇 번 칸을 타면 계단이랑 제일 가까운 집까지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디테일한 배려가 있는 지하철 시스템이 전 세계에 또 어디 있겠어요? 일본 정도? 근데 일본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단순히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수백만 명이 동시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울 같은 메가시티에서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런 걸 미리 예측하고 설계에 반영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입니다. 선진국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개발도상국은 문제가 터진 다음에야 수습하거든요. 말리나는 이런 완벽한 지하철 시스템을 이용해서 서울 곳곳에 카페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카페를 찾아다니면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바로 한국인들의 낮과 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낮에 지하철을 타면 모두들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더래요. 통화도 작은 소리로 하고 음악도 이어폰 끼고 듣고 심지어 기침할 때도 손으로 가리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시민 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은 건지 아세요? 유럽 사람들. 지하철에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세요? 큰 소리로 전화 통화하는 건 기본이고 음악을 스피커로 틀어놓고 듣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술 취해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한국은 칼 같은 정숙이죠. 이게 바로 집단주의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질서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이런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자 완전히 다른 모습이 펼쳐졌대요. 홍대나 강남 같은 번화가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들 신나게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웃고 떠들고 춤추고 노래하고 말리나는 이 극명한 대비에 충격을 받았어요. 낮에는 그렇게 조용하고 절제된 모습을 보이던 사람들이 밤이 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한국인들의 감정 조절 능력과 상황 판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증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려서 행동한다는 거거든요. 공공장소에서는 예의를 지키고 노는 곳에서는 확실하게 즐긴다. 이게 얼마나 성숙한 사회의 모습인지 아시겠어요? 일부 서양 국가들은 이런 구분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가 만들어내는 건 결국 무질서예요. 한국처럼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문화가 훨씬 더 세련되고 선진화된 모습이라는 거죠. 말리나는 서울에서 다양한 카페들을 경험했어요. 북촌 한옥마을 근처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한옥 카페도 가봤고, 성수동의 힙한 공장형 카페도 가봤고, 강남의 럭셔리한 디저트 카페도 가봤죠. 근데 그녀가 특별히 선택한 곳이 있었어요. 바로 은평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왜 하필 은평 한옥마을이었을까요? 북촌 한옥마을이 훨씬 더 유명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인데 말이죠. 이게 바로 말리나 같은 전문 여행 블로거의 안목입니다. 북촌은 이미 너무 유명해서 관광객들로 붐비고 상업화되어 있어요. 물론 아름답고 볼거리도 많지만 뭔가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죠. 근데 은평 한옥마을은 어떤가요? 여기는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한옥들이 있고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살아있는 공간이에요. 은평 한옥마을의 카페들은 정말 특별해요. 한옥의 구조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카페의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해냈거든요. 마루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 창문 너머로 한옥 지붕들이 보이고 멀리 북한산의 능선이 펼쳐지고 바람이 불면 처마에 달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내요. 이게 바로 한국적 미학의 정수입니다. 고요함 속의 아름다움, 절제된 화려함, 자연과의 조화. 이런 걸 21세기 카페 문화와 접목시켰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유럽의 카페들이 100년 전통을 자랑한다면 한국의 한옥 카페들은 1000년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거든요. 어느 쪽이 더 깊이가 있겠어요? 당연히 한국이죠. 프랑스 파리의 오래된 카페들이 아무리 역사가 있어도 기껏해야 100몇십 년이에요. 근데 한국의 한옥 건축 양식은 조선시대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내려온 건축 철학과 미학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한국은 이런 전통을 박제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보존만 하는 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지금 사람들도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일본도 전통 건축물이 많잖아요? 근데 일본은 대부분 그냥 보기만 하는 박물관식 보존이에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사진만 찍고 가는 거죠. 근데 한국은 한옥에 들어가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고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말리나는 은평 한옥마을의 한 카페에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를 완벽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걸까? 이게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거든요. 전통을 지키려면 현대화를 포기해야 하고, 현대화를 추구하려면 전통을 버려야 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 둘 다 가졌어요. 서울만 봐도 그래요. 경복궁 바로 옆에 초고층 빌딩들이 서 있고, 조선시대 한옥마을 옆에 최첨단 쇼핑몰이 있고, 전통시장 골목 끝에 힙한 카페 거리가 펼쳐져 있죠. 이런 조화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건 도시 계획적으로도 엄청난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 카페들의 또 다른 강점이 뭐냐면 바로 메뉴의 다양성이에요. 유럽 카페 가면 메뉴판에 뭐가 있어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라떼. 이게 끝이에요. 100년 동안 메뉴가 안 바뀌었어요. 근데 한국 카페는 어떤가요? 계절마다 신메뉴가 나오고 트렌드에 맞춰서 메뉴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심지어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지역마다 특색 있는 메뉴를 개발하죠. 딸기 시즌에는 딸기를 활용한 온갖 음료가 쏟아지고 여름에는 열대과일 음료가 나오고 가을에는 호박이나 고구마를 활용한 메뉴가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곡물 음료들이 등장해요. 이게 얼마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시장인지 아시겠어요? 한국의 카페 산업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어요. 어제의 트렌드가 오늘은 구식이 되고 오늘의 혁신이 내일은 기본이 되는 그런 세계죠. 말리나가 특히 감동받은 건 한국 카페들의 디저트 수준이었어요. 유럽이 디저트의 본고장 아니냐고요? 맞아요. 프랑스의 마카롱이나 이탈리아의 티라미수 같은 전통 디저트들은 분명 훌륭해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디저트를 만들고 있어요. 레시피가 안 바뀌어요. 이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혁신의 부재거든요. 근데 한국은 프랑스의 마카롱 기술에 한국의 떡 문화를 접목시켜서 떡 마카롱을 만들어요. 이탈리아의 티라미수에 인삼이나 대추 같은 한방 재료를 넣어서 한국화시켜요. 일본의 말차 디저트에 한국의 딸기를 결합시켜서 새로운 디저트를 창조해내죠. 이게 바로 퓨전의 힘입니다. 전통을 존중하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혁신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 카페 사장님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카페 하나 차리려면 정말 엄청난 공부를 해야 해요. 커피 공부는 기본이고 디저트 공부도 해야 하고 인테리어 감각도 있어야 하고 마케팅 능력도 있어야 하고 SNS 운영 능력까지 갖춰야 해요. 그냥 커피만 맛있게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럽의 카페 주인들은 대부분 가업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하던 카페를 아버지가 이어받고 자기가 또 이어받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시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전 방식대로 하면 단골 손님들이 와서 커피 마시고 가니까요. 근데 한국은 카페를 새로 차린 사람이 3년 안에 망할 확률이 70%가 넘어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계속 새로운 걸 시도해야 하고 차별화해야 하고
혁신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극한의 경쟁 환경이 만들어낸 게 바로 지금의 한국 카페 문화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지 아세요?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관광 일정에 카페 투어를 필수로 넣어요. 경복궁 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심지어 카페만 전문적으로 다니는 여행객들도 생겼어요. 하루에 대여섯 개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각각의 분위기와 메뉴를 체험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의 카페 문화가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에 이어서 이제는 K-카페가 한류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소름 돋는 일이거든요. 카페라는 게 원래 유럽에서 시작된 문화 아니에요? 그걸 한국이 완전히 재해석해서 오히려 유럽 사람들이 한국 카페를 배우러 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실제로 유럽의 카페 업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한대요. 한국의 카페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메뉴를 개발하는지, 어떻게 인테리어를 구성하는지, 어떻게 SNS 마케팅을 하는지 다 배워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역전현상인지 아시겠어요? 원조가 오히려 후발주자한테 배우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비단 카페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한국의 전반적인 소비 문화, 특히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가 전 세계적인 롤모델이 되고 있거든요. 한국의 20대들이 카페에서 공부하는 문화, 친구들이랑 디저트 카페에서 수다 떠는 문화, 예쁜 카페에서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는 문화. 이 모든 게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SNS를 보면 한국 카페를 배경으로 한 콘텐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나도 한국 가서 저런 카페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문화적 소프트 파워의 실체예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 매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말리나 같은 전문 여행 블로거가 한국의 카페들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면 그게 수십만, 수백만 명에게 노출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고 실제로 그 카페들을 경험하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관광산업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국 카페들의 또 다른 강점이 뭐냐면 바로 접근성이에요. 서울 어디를 가든 걸어서 5분 안에 괜찮은 카페를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프라인지 아세요? 파리 같은 도시도 카페가 많기는 한데 퀄리티가 들쑥날쑥해요. 어떤 카페는 정말 훌륭한데 어떤 카페는 형편없거든요. 근데 한국은 평균 이상의 퀄리티를 보장해요. 아무 카페나 들어가도 최소한 실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카페 하나 가는 것도 SNS에서 리뷰 찾아보고 친구들한테 추천받고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카페 입장에서는 퀄리티를 유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까다로운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면서 단련된 카페들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당연히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카페들의 서비스 수준도 정말 대단해요. 유럽 카페 가면 주문하고 한참을 기다려야 해요. 커피 한 잔 받는데 15분씩 걸리는 것도 흔한 일이에요. 근데 한국은 주문하고 5분 안에 나와요. 빠르면 3분 만에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그게 그냥 빨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퀄리티도 완벽해요. 라떼 아트도 예쁘게 되어 있고 온도도 딱 적당하고 맛도 일정하게 유지되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카페 바리스타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르바이트생이 대충 커피 내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교육받은 전문가들이 표준화된 프로세스에 따라 커피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입니다.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거죠. 말리나는 한국에서 카페 투어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걸까? 이게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완벽주의 문화가 결합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카페 산업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빠르게 하면서도 퀄리티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거죠.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이 있어요.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압축 성장을 이뤄낸 나라잖아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지금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빠르게,
그리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문화가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화가 지금은 카페 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죠. 카페 하나 차리는 것도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오픈하고, 빠르게 성과를 내야 해요. 근데 동시에 퀄리티도 완벽해야 하고, 서비스도 완벽해야 하고, 인테리어도 완벽해야 하죠.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은 카페들이니까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한국의 카페 문화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어요. 한국 카페 프랜차이즈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한국식 카페를 벤치마킹한 카페들이 외국에도 생기고 있어요. 심지어 커피의 본고장이라는 이탈리아에도 한국식 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문화 수출인지 아시겠어요?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K-드라마가 넷플릭스를 장악하고, K-뷰티가 화장품 시장을 평정한 것처럼, 이제는 K-카페가 세계 카페 문화를 리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커피 잘 내린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수출하는 거거든요. 한국식으로 카페를 즐기는 문화, 한국식으로 여가를 보내는 문화, 한국식으로 친구들과 교류하는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